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린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시리도록 아프고 눈부신 평론지 소떼문학 2022년 하반기호에 발행된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 간 김옥진 시인의 소떼 평론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 김옥진 시인의 삶과 문학을 평론한 방귀 작가님은요, 2022년 장애 예술인 수첩을 제작하면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셨다 하셨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장애 문인들의 존재의 가벼움에 서글픔이 밀려온다. 방귀 작가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문학을 사랑했고 그분들의 작품이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세상에 남게 한다란 이런 책임감도 생긴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귀 작가님은 2022년 소떼평론 11호에서 장애인 문학의 가치를 알린 김옥진 시인의 문학 발자취를 함께 산책해 보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의 목소리로 김옥진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 간 김옥진 시인은 1961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고 2학년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동네 성곽에 올라가 친구들과 사진 촬영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목배를 다쳐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깊은 산골이라 재활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엎드려 누운 자세로 세수하고 식사하고 소대변을 처리하는 처참하고 지루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짧은 글로 표현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쓴 편지가 KBS 라디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 하늘에 소개되었는데 뇌졸중으로 장애를 갖게 된 랑승만 시인이 그 방송을 듣고 고창까지 찾아가 산골소녀의 시 노트를 시집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으로 1987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시집 발간 소식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당시는 장애인이 글을 쓴다는 것이 화제가 되어 김옥진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덕분에 그녀는 산골에서 벗어나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내자는 출판사 제의도 있고 김옥진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겠다라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김옥진은 1993년 일반 문학지를 통해 시인으로 데뷔하였고 10권의 시집과 2권의 수필집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지만 2009년 이후는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인들의 관심이 지속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원고 청탁 한 번 없는 문학계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991년 그동안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독거노인과 조선 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랑 가꾸기 모임을 자신의 독자들과 함께 결성해서 전국 40여 세대를 지원했는데 김옥진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편지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새로운 시가 한 편씩 들어 있었고요. 편지가 신작 발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70이 넘은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김옥진의 모든 일상을 뒷바라지하며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연세가 많아지자 김 시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게 될 자신을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부쩍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경추 5, 6번 손상으로 엎드려 누워서 33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즈음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변은 기저귀로, 대변은 엄마가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파내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김옥진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를 매일 한 주먹씩 먹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6년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영정 앞에 신간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발간된 작품집으로 자신의 죽음 소식을 알고 빈소에 찾아온 분들에게 그 마지막 시집을 선물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김옥진 시인은 55세로 세상을 떠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작품 활동도 어렵고 부모님은 점점 노쇠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떠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옥진 시인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자신의 대표시 기도의 표절 문제였습니다. 1987년 발간된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김옥진의 기도라는 시가 2000년에 발간된 변모 시인의 시집의 기도 1로 절반 이상이 표절된 상태로 실려 있었습니다. 기도 표절 사실은 한 독자에 의해 알려졌고 이 같은 사실을 변모 시인에게 알리자 변 시인도 자신의 표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표절로 한 번 더 세상에 알려진 김옥진 시인의 기도입니다. 기도. 소유가 아닌 빈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받아서 채워지는 가슴보다 주어서 비워지는 가슴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사랑에 티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할 내 사랑은 맑게 흐르는 강물이게 하소서. 위선보다 진실을 위해 나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람에 떨구는 한 잎의 꽃잎일지라도 한없이 품어 안을 깊고 넓은 바다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쓰러지는 육체로 살지라도 선 앞에 강해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크신 이미시여 그리 살게 하소서. 철저한 고독으로 살지라도 사랑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항상 겸허하게 살게 하소서. 크신 이미시여. 시집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에 나타난 김옥진 시인의 인생관을 살펴봅니다. 이 시집에 실린 작품은 2009년 이후 쓴 무수히 많은 시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출간할 당시인 2015년에는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 시기여서 제목을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 정한 듯합니다. 그녀가 암과 투병을 하면서 시집을 준비해온 것은 김옥진의 정체성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은 곧 그녀의 분신이었습니다. 시집 구름다리 건너 하늘로의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독도. 외롭지 마라. 동도 서도 쌍둥이다. 용 꿈꿔 바다에 나왔다. 괭이갈매기 아픈 다리 묶어주고 바람도 날 저물면 쉬어가는 곳. 동쪽 끝 작은 섬 한반도 지킴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용꿈을 꾸고 바다에 낳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곳은 날갯짓을 하다 다친 갈매기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바람조차 쉴 수 있는 고단한 삶을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로 독도가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고 시인은 독도의 역할과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 또 만나봅니다. 쪽방. 칠남매를 허리띠처럼 풀어놓고 쪽방 구석에서 시들어가는 햇살. 아랫목은 식은 지 오래다. 문신처럼 새겨진 핏줄을 한 입씩 세다. 꽃받침은 지고 받아둔 씨앗은 올해도 때를 넘겼다. 뿌릴 만한 흙을 찾지 못했다. 끝까지 함께 가자던 기억. 비웃듯 황혼까지 따라와 문 앞에 조등으로 걸렸다. 오늘 내가 들추려는 이야기. 한 올도 풀어내지 못하고 목구멍에 걸려 애꿎은 달빛만 건드린다. 김옥진 시인은 전남 고창에 살 때 자기네 논밭이 없어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품삯을 받아 살았다고 합니다. 성곽에서 추락해서 꼼짝도 못하는 딸을 아버지는 손수레 싣고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녀는 부모님이 일하러 가고 동생들이 학교에 가면 혼자 산맥처럼 누워서 지냈다 했습니다. 천정에서 뛰어다니는 쥐가 반가울 정도로 외로웠고 서울에 와서도 가난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쪽방에서 사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하 쪽방이라서 햇살도 시들고 아랫목은 식어서 춥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자는 가족에는 끈끈했건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진 시인은 할 이야기가 아직 많다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서 그녀의 창작열이 느껴집니다. 또 다음 시를 만나봅니다. 노을. 한 끼니를 씻고 골목을 빠져나간다. 몇 개의 목숨이 하루치 목숨 건질 수 있을까? 길바닥에 엎드려 호흡을 가다듬는 배지들. 저들의 수명도 늙은 소나기에 달려있다. 진통제 한 줌 먹고 밥벌이 나서는 손수레. 위태롭다. 길 위의 할머니.
여기서 노을은 노년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길 위의 할머니의 삶이 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폐지들의 수명이 할머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몇 장의 폐지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길 위의 할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 활기차게 살았을 할머니가 진통제 한 줌을 먹고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시인은 세상을 향해 독거 노인의 문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다음 시 만나봅니다. 겨울나무. 한때는 푸른 날개 벌럭이며 어린 속살 찬찬히 들이울 땐 검버섯 하얗게 핀 공원 벤치 주인 노릇이나 하는 남루한 옷자락 여며주지 못했다. 그때는 산등성이 올라서서 칡꽃 향기 목까지 차오를 땐 절뚝이며 뒤따라오던 뒷골목 빈 깡통처럼 차버리며 줄인 자의 울음소리 듣지 못했다. 저물어가는 석양을 얘기하듯 욕망의 격까지 꺾어들고 지나온 시간을 곱씹으면 메마른 가지에 싹이 돋아 한 잎, 한 줄기 울창한 숲이 되었다. 겨울나무 이 시인은 곧 멈추게 될 자신의 인생을 겨울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늙은이의 남루한 옷자락을 여며주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때는 줄인 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자 욕망의 격가지를 걷어내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서 인생이 성숙해진다면서 인생에 대한 성찰이 삶의 완성임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다음 시를 또 만나봅니다. 이렇게 살래요. 아침에는 토란잎에 앉은 이슬방울로 살고 저녁에는 달빛이랑 동무하며 살래요. 여름에는 울타리에 앉은 나팔꽃으로 살고 겨울에는 나무 등걸에 쌓인 눈꽃으로 살래요. 김옥진 시인은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침에는 토란잎에 앉은 이슬방울로 살고 저녁에는 달빛과 동무하며 살고 여름에는 울타리에 낮게 핀 나팔꽃으로 살고 겨울에는 나무 등거리에 쌓인 눈꽃처럼 살고 싶다고 한 것으로 시인은 큰 욕심 없이 더 돋보이려고 경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원했습니다. 김옥진 시인의 다음 시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의 집. 삭아버린 뼈들은 바람 한 톨 허용하지 않는다. 인적 끊긴 집,
구멍마다 바람이 기둥서방처럼 들어 앉았다. 너마저 떠나고 나면 흉흉한 울음소리만 떠돌겠지. 기억해라. 세상 등불은 마을을 지켜야 한다. 지킬 의무를 가졌다. 쓰러지는 것들은 한 통 속이라. 막지 못하면 함께 사라진다. 버려진 아궁이에 불 지펴야 한다. 아랫도리에 피가 돌면 갇힌 바람부터 풀어줘야겠다. 김옥진 시인이 언젠가 고향에 갔었는데 자기가 살던 곳이 빈집으로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 집을 바람의 집이라고 명명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빈집의 기둥이 삭은 뼈처럼 앙상하고 숭숭 뚫린 구멍마다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갇힌 바람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빈집에 누군가가 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흉과가 되거나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며 시골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시 만나보겠습니다. 유서. 나 죽으면 가슴에 묻지 마라. 술 마시는 밤 내 갈비뼈 꺼내 안주로 씹다가 초록빛 너른 들판을 지나 바람 고요히 잠드는 곳 가슴 밖에 묻어라. 김옥진 시인은 자신의 마지막 시집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에게 자신은 불행하지 않았으니 개인 김옥진으로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시인으로, 작품으로 가슴 밖에 묻으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술 마시는 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김옥진 시인의 시집 에필로그 제목이 벼랑 끝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통상 에필로그를 가장 나중에 쓰는데 아마도 이 글이 김옥진 시인의 마지막 글일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루 울음을 베고 잠들었다. 감꽃 주워 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시절, 봄에는 나물 바구니 옆에 끼고 산으로 들러 쏘다니다가 땅거미 지면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가던 먼 옛날, 10식구가 한 지붕 아래서 꽁보리밥을 먹고 커다란 양품에 밥 비벼서 내가 먼저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 아련하게 출렁이는 물빛 추억이다. 어머니는 마늘과 열무를 팔아 오남매를 키웠다. 머리로 이고 지고 어린 자식들은 시장바닥에 조그맣게 펴놓고 채소 장사하시는 초라한 어머니가 부끄러워 반대쪽으로 돌아서 학교에 가곤 했다. 어쩌다 그 길로 가게 되면 고개를 돌린 채 도망치듯 다른 박질 쳐야 했다. 그때 그 어머니 모습보다 더 늙어버린 어머니의 딸은 시롤처럼 풀려나오는 부끄러움에 죽도록 몸서리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철들었으면 좋았을걸. 누구나 지난 시간을 곱씹으며 잠 못 드는 밤이 있다지만 아픈 손가락을 자리끼처럼 머리맡에 두고 늙어가는 어머니의 밤은 오죽했을까. 새치가 흰머리로 바뀔 때까지
어머니와 한 밥상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엄마 치마꼬리 잡고 칭얼대는 아이처럼 마실가실 어머니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긴 목을 빼고 사슴은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한다. 푸른 치마 곱게 두른 어머니의 모습을 쓰고 또 쓴다. 손주볼 나이가 돼서야 머리 잘라 신발 삼아드리고 싶을 만큼 철들어 가는데 어머니 숨소리는 시들어 가는 중이다. 지독한 슬픔도 흉터 많은 아픔도 흑백 사진첩 들추던 나는 지금 유년의 한 끝을 잡고 뒹구는 중이다. 하늘 가는 열차에 오르기 전 소시적 내가 찍어놓은 발자국 따라 이 길 저 길 걸어보는 중이다. 빈 논에 자운형 붉게 피면 그 꽃밭에서 마음껏 뛰놀았다. 찔레순을 꺾어 먹고 머루랑 다래도 따먹고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멀고 먼 옛날로 느껴지는 건 우리 집이 산골 오지마을 9가구가 오손도손 서로 어깨 맞대고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 떠나고 늙은 대로 늙은 집 2채만 남았다. 허름한 빈집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풍문은 아마도 바람이 폐가에 둥지틀어 새서방 들이는 소리일 것이다. 파묻어 버린 우물 저 밑에서는 떠난 주인을 기다리듯 아직도 두레바퀴로 올리는 소리,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수북이 눈 쌓이는 등굣길은 우리 집에서 나가는 첫 발자국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 우리 집이 길 들머리집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굣길은 맨 먼저 집에 도착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쏠쏠한 재미였다. 빈터만 남은 우리 집은 기와를 얹어 뒤란에서 밤이 익어 벌어지면 눈 뜨자마자 먼저 가서 줍는 자의 몫이다. 가을 새벽 기와지붕에 밤알 떨어지는 소리 들어봤는가? 밤은 구워 먹을 때 껍질을 조금 까서 굽지 않으면 작은 폭탄 터지듯 요란하게 알맹이를 밖으로 뱉어버려 맛도 못 본다는 사실. 곁에 앉아 있으면 눈도 다치기 십상이다. 밟아준 보리가 한 뼘쯤 자랄 무렵 보리밭에서 김매다 배가 돌아 나를 낳았다고 한다. 내 생일날에는 보리를 베어다 쌀가루와 섞어 버무려 시루에 쪄 먹었다. 기회가 되면 보리순 버무린 시루떡 한번 먹어볼 일이다. 풋보리 향이 입안을 즐겁게 한다. 요즘은 보리를 많이 심지 않아 아쉽지만 내 고향은 아직도 청보리 축제를 할 정도로 보리를 많이 심는다. 순옥이 경자 손잡고 선운사 동백꽃도 보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보고 싶다. 애동산에 올라 서산을 바라보니 나도 어느덧 놀빛이다. 되새김질하며 조금씩 아껴가며 꺼내 먹던 수박에 다 먹어치우면 놀이 날 잡아먹겠지. 그때까지는 하늘벗삼아 살아야겠다.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에 부치면 풀꽃 향기 짓고 일어나고